만약 여러분의 통장에 있던 1,000만 원이 열흘 만에 500만 원으로 줄어든다면 어떨까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돈의 가치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금요일 서울 명동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직장인들은 퇴근길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고 대학생들은 주말 약속을 잡았죠. 뉴스에서는 경제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나라가 망하겠어?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인데. 그로부터 정확히 열흘 뒤 대한민국은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었습니다. 842원이던 환율이 1,900원까지 치솟았죠. 월급쟁이들은 길거리로 쫓겨났고 30대 재벌기업의 절반이 무너졌습니다. 은행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은 8.7%까지 치솟았습니다. 거리에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IMF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정부는 한국 경제는 건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11월 10일 경제부총리와 통화하기 전까지 외환위기의 심각성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전문가들도 우리는 다르다고 했고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정부는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요.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외환위기 때와 다르다고요.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나라 경제가 정말 괜찮다고 믿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이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이 20분을 투자하는 사람과 그냥 넘기는 사람의 3년 뒤 통장 잔고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숫자가 말해주는 것, 성장률 0.7%의 의미입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올해 4월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0.7%입니다. 0.7%요. 작년 12월에는 1.7%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개월 만에 1%포인트나 깎인 겁니다. 전망치가 사실상 반토막이 난 거죠. 0.7%가 뭘 의미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작년에 월급 300만 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7% 성장이면 올해 월급은 302만 천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2만 천 원 오른 겁니다. 그런데 물가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라면값, 커피값, 교통비, 통신비, 관리비까지 다 합치면 물가 상승률은 2%를 훌쩍 넘습니다. 월급은 2만 원 조금 넘게 올랐는데 지출은 5만 원, 6만 원씩 늘어난 셈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일을 해도 작년보다 못 산다는 뜻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플러스 성장이라고 적혀 있지만 체감으로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에 가깝습니다. 더 중요한 신호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계속 바꾸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는 1.8%라고 했다가 올해 초에는 1.5%로 낮췄고 다시 0.9%까지 떨어졌다가 1.0%로 조금 올렸습니다. 전망치가 위아래로 요동친다는 건 전문가들조차 상황을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지금 경제가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는 의미죠.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체감 경기는 어떠십니까? 마트에서 장바구니가 예전보다 가벼워지지 않았습니까? 외식 한번 하려면 메뉴판 앞에서 한 번 더 고민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주변에 장사를 접는 가게, 폐업하는 가게가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뉴스에서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된다고 하고 정부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하는데 왜 여러분의 지갑은 점점 더 가벼워지고 있을까요? 왜 아무도 위기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공포를 자극하면 그 공포 때문에 실제 경제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97년을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은 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미 97년 초부터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재정경제원은 그 보고서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하면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부릅니다. 위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순간 기업은 투자를 멈추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고 금융시장은 출렁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부는 웬만해서는 위기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기 둔화, 일시적 조정, 연착륙 과정, 구조적 전환기. 말은 다르지만 한 줄로 요약하면 같습니다. 경제가 예전만큼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등장합니다.
2024년 2분기부터 시작된 불황이 만 1년 동안이나 지속 중인 상황임에도 경기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보이지 않는다. 이 문장은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합니다. 첫째, 이미 1년째 불황이라는 것.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대책이 없다는 것. 하지만 이런 문장은 메인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패닉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1997년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당시에도 경고 신호는 계속 나왔습니다. 1월에는 한보가 무너졌고 3월에는 산미와 진로, 대농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7월에는 기아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 국민들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IMF가 터졌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의 착시, 반도체가 가리고 있는 진실을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그럭저럭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한국 수출의 약 20%에서 많을 때는 30%까지를 반도체가 차지합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수출 지표가 좋아지고 성장률도 덩달아 올라갑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수출 호조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반도체를 빼고 보면 어떨까요? 철강, 조선, 화학, 섬유 같은 전통 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고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이 1등이던 분야들이었지만 이제는 가격 경쟁력도 기술 격차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관세 정책까지 겹쳐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 수출품의 10%에서 20% 수준의 관세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철강, 자동차 같은 주력 산업은 직접적인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즉, 반도체 하나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게 왜 위험할까요? 한국 경제가 여전히 수출이라는 외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민간 소비 비중은 47.6%입니다. 미국은 67.8%, 일본은 54.2%, 독일은 52.9%입니다.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내수가 약한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수출이 잘 되면 경제가 돌아가고 수출이 막히면 전체가 흔들린다는 구조라는 겁니다. 한 경제 기사를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계 경제 비중 10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수답 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천수답이 무엇입니까? 비가 오면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그대로 굶는 구조입니다. 한국 경제가 지금 딱 이런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반도체가 잘 팔리면 숨을 쉬고 반도체가 흔들리면 전체가 함께 숨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반도체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들어갈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하고 메모리 반도체 수출 물량이 줄어들고 D램 가격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에서 반도체 사이클의 하강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반도체마저 흔들리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를 지탱해줄 다른 축이 거의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제 빚으로 버티는 경제, 가계부채, GDP 145%의 함정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겉으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또 다른 이유, 바로 빚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올해 3분기 기준 약 1968조 원, 거의 2000조 원입니다. GDP 대비로는 90.5%,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는 빠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는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 통계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세보증금까지 합쳐서 계산하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145%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이 수치가 체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을 하나도 쓰지 않고 몽땅 모아도 빚을 다 갚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1년 반 이상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겨우 빚을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위치입니다. 3억 원을 대출받은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금리가 낮아서 한 달 이자가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금리가 오르면서 같은 대출에 내는 이자는 140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매달 나가는 이자만 2배 이상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식을 자주 할 수 있을까요? 여행을 계획하고 새 차를 사고 여유 있게 소비를 즐길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모두가 소비를 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게 매출이 줄어듭니다. 버티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기업은 인력을 줄이거나 투자를 멈춥니다. 직장을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사람들은 소비를 더 줄입니다. 다시 매출이 줄고
더 많은 가게가 문을 닫고 더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습니다. 이게 바로 악순환입니다. IMF는 과거 보고서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으면 소비를 제약해 성장에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90%를 넘었습니다. 전세까지 포함하면 145% 수준입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을 80%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 90%인 비율을 80%로 낮추려면 10%포인트를 줄여야 합니다. GDP를 2천조 원이라고 단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조 원 규모의 빚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빚을 줄이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소비를 줄이면 경기가 더 둔화된다는 점입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소득이 줄어들고 소득이 줄면 빚을 갚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도 부담이 커지는 난감한 상황. 이것이 지금 한국 경제가 놓인 현실입니다. 이제 개구리 효과, 서서히 끓는 물속의 한국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이 상황을 정면으로 체감하지 못할까요? 여기 유명한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아주 뜨거운 물에 바로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깜짝 놀라서 바로 튀어나옵니다. 위험을 직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온도를 아주 천천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개구리는 물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결국 빠져나오지 못한 채 한계까지 내몰립니다. 지금 한국 경제가 딱 그런 상황에 가깝습니다. IMF 때처럼 하루아침에 환율이 2배로 뛰면 모두가 공포에 빠집니다. 언론이 비상사태를 외치고 정부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국민들도 위기를 직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폭발형 위기가 아닙니다. 환율은 1,300원에서 1,400원으로 1,400원에서 1,450원으로 다시 1,470원으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즘 환율이 좀 높네 정도로만 느끼고 넘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원래 이 정도 아니었어? 하고 적응해버립니다. 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면이 800원에서 갑자기 1,500원이 되면 분명 큰 논란이 됩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국회에서도 다뤄지고 소비자들의 분노가 터져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800원에서 900원, 100원 올랐네. 900원에서 1,000원, 이제 1,000원이네. 1,000원에서 1,200원, 요즘 물가 많이 올랐다. 1,200원에서 1,500원, 다 비싸졌지 뭐. 이렇게 조금씩 오르니까 사람들은 어느 순간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예전이랑 똑같이 사는 것 같은데 통장에 남는 게 왜 없지? 하지만 이렇게 느끼는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이 진행된 후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환율이 1,412원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평균치 1,394원을 웃돈다. 환율이 1,000원대에서 움직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국민 재산이 40% 이상 줄어든 셈이다. 40%입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있었다면 환율과 물가를 고려한 실제 체감 가치는 6,0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실시간으로 느끼지 못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서서히, 천천히, 조용히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IMF처럼 한 번에 터지는 위기만이 위기가 아닙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고 저축은 그대로인데 가치가 떨어지고 빚은 줄지 않는데 불안만 커지는 상황. 이런 상황이 서서히 쌓이면 어느 순간 조용한 위기가 됩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3가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성장률 전망치의 연속 하향 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신호, 내수 회복 모멘텀의 부재입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수 회복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돈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배경에는 높은 빚, 불확실한 미래, 임금 정체 등이 함께 깔려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잠재 성장률의 추락입니다. 잠재 성장률은 이 나라 경제가 구조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그 기본 체력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000년대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4% 안팎이었습니다. 2010년대에는 3%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 2020년대에는 2%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부진이 아니라 경제의 엔진 자체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구는 줄고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기업의 투자와 혁신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도 예전처럼 경제가 쑥쑥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997년과 2025년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경고음이 울리지만 쉽게 무시됩니다. 둘째, 겉으로 보이는 지표는 어느 정도 괜찮아 보입니다. 셋째, 진짜 문제는 수면 아래 숨겨져 있습니다. 넷째, 위기는 언제나 갑자기 온 것처럼 느껴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금은 대외 순자산국이라 1997년처럼 환율 때문에 국가 부도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외환 보유액도 충분하고 과거와 똑같은 형태의 위기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국가 부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 개개인의 삶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IMF 같은 극적인 사태가 터지지 않아도 서서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위기는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르고 저축은 늘지 않는데 빚만 쌓이고 미래는 더 불안한데 대비할 여력은 점점 사라지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조용한 재앙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두 손 놓고 당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위기일수록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집니다. 이제 생존을 위한 4가지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빚을 줄이십시오. 지금 당장입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렇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미국 기준금리는 0%에서 5.5%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여파로 한국의 금리도 크게 올라갔고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매달 내는 이자가 2배, 3배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빚이 많을수록 금리 변화에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가계입니다. 빚이 없는 사람과 빚에 쫓기는 사람의 생존력은 위기 상황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 원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둘째,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형태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건 유동성, 즉 현금입니다. 회사 사정이 나빠져 월급이 밀릴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급격한 물가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버틸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가 바로 현금입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1인당 1억 원까지 보호한다고 하지만 금융 시스템 전체가 큰 충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 제도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계좌 속 숫자만 믿기보다 유사시 바로 쓸 수 있는 비상자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원화에만 올인하지 마십시오. 금융자산의 일정 부분은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KB국민은행 PB 등에서도 자산의 약 20% 정도를 달러 자산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제안합니다. 모든 자산을 원화로 들고 있으면 환율이 오를 때마다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집니다. 달러 예금이든 달러 채권이든 미국 주식이든 선택은 다를 수 있지만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한 통화, 한 자산에 몰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넷째, 능력을 키우십시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회사 하나, 산업 하나의 인생이 통째로 묶여있는 상태라면 경제 구조가 흔들릴 때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르헨티나가 2001년 디폴트를 선언했을 때 가장 잘 버틴 사람들은 거대한 자산가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전기 기술자, 배관공, 목수, 요리사, 간호사처럼 어디서든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그래밍, 데이터, 영상 편집, 디자인, 외국어, 글쓰기, 세일즈, 사람을 다루는 능력까지 어떤 것이든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한 가지씩 더 쌓는 것이 최고의 보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환율이 아무리 흔들려도 내가 가진 능력의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가난은 소리 없이 다가옵니다.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에서 이제부터 당신은 점점 가난해질 겁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통장 잔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있고 저축은 늘지 않는데 빚 상환만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때서야 뒤를 돌아보면 이미 꽤 먼 길을 걸어온 뒤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기회는 정반대로 찾아옵니다. 기회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기회는 보통 굉음을 내며 문을 두드립니다. 모두가 공황에 빠졌을 때, 자산 가격이 급락했을 때, 뉴스에서 연일 최악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때 현금을 준비해둔 사람, 능력을 쌓아둔 사람, 상황을 이해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역사는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도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무너진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와중에 오히려 자산을 불리고 다음 단계로 올라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두 집단의 차이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했느냐, 아니냐. 제2의 IMF가 올지 안 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위기라는 이름이 붙든 조정이라는 이름이 붙든 세상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준비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버티고 때로는 그 상황을 기회로 바꾸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은 앞서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십시오. 빚을 줄이십시오.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자산을 분산하십시오. 새로운 기술을 배우십시오. 소리 없이 다가오는 가난의 희생자가 아니라 요란하게 열리는 기회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일의 후회보다 오늘의 준비가 당신을 구할 것입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